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2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우여곡절 끝에 막판에 어쨌든 좀 반등해서 살짝 이제 정말 강보합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견조했고요. 아직 뭐 강세전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어제는 좀 빠졌지만 시장 견조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은 이렇게 뭐 아주 굵직한 이슈는 뭐 국내적으로 없었고, 다만 이제 개별 이슈가 현대차랑 이제 철강 쪽에 있었죠. 사실 어제 밤에 다 뉴스가 떴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오늘은 이제 그동안 못 올랐던 이제 철강주가 저 중국산 우판에 38% 관세 부과한다. 우리나라에서 부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강세를 보였고, 현대차가 GM에 미국 공장에서 차를 만든다는 어제 보도가 있었는데 3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거랑 해서 뭐 보고서까지 한번 말씀드리고, 미국 마감, 현대차, 철강, 그리고 자동차 얘기, 자동차 엔터이가 좀 많아요. 그래서 관세 대응편, 레거시의 반격, 뭐 자동차 얘기고요. 한한령 해제 기대, 엔터죠. 정말로 중국과 제외한다면 마찬가지고, 또 10나노 이하 디램,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정말 그냥 핵심만 간추려 봤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은 현대코퍼레이션, 한국단자가 있었고요. 전자공시는 DI, 지누스, 미래에셋증권, 한정 KPS가 있었고, 실적 발표는 이제 어제는 제가 이제 어제 그 방송할 때까지는 좀 내용이 없어가지고 어제는 안 했는데, 그 후로 좀 실적 발표가 나온 게 있고, 오늘까지 해서 오늘 한 3시 반까지 해서 좀 실적 괜찮은 기업들만 소개해드리면, 한국가스공사가 이번에 사실 이제 뭐 거기 대형구례 프로젝트도 하지만 그거 뭐 대니 뭐 또 잘 안 되는 쪽으로 막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가 빠졌는데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일단 실적은 좋아요. 영업이익이 해외 사업 실적 개선되면서 좀 놀라운 실적을 낸, 이게 일회성인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기대보다 2배 정도 이익이 잘 나왔고요. TSMC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역시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JS 코퍼레이션이 영업이익 예상은 없고요. 재작년 4분기보다 월등히 좋은 성적표를 기록했고, 한미글로벌 이제 건설 감리 회사죠. 해외 법인 실적 호조로 좋았고요. DI 반도체 장비 회사고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고, KH바텍도 뭐 조금이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좀 잘 나왔습니다. 서부 T&D 호텔 관련 사업하고 있죠. 용산의 그 드래곤시티 호텔이죠. 그래서 조금이지만 역시 그 이익 증가했고, S&T에너지, S&T그룹이 다 실적들이 좋더라고요. S&T에너지가 23년 4분기보다 좋았고, S&T 다이내믹스는, 그러니까 S&T에너지는 LNG 관련 사업을 하고요. S&T 다이내믹스는 이제 방산, 그 변속기 있죠? K2 전차,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JW 생명과학은 수액제 만드는 기업이죠. 근데 역시 이 기업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좀 이제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 좀 쉬고 싶다.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했고, 그 풍력 에너지 바이오가 좀 올랐고요. 금융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고, 요새 달러 계속 떨어지는 거 그 보셨죠? 그리고 요새 엔화가 강해요. 그래서 그 엔화가 지금 벌써 순식간에 150엔까지 팍 떨어졌어요. 그러면 엔화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요즘에 엔화가 좀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원화도 강해요. 원화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오늘 좀 안 좋았던 거는, 월마트가 그 실적은 좋은데 전망 있죠. 다음에 어떨 것 같다. 이게 예상을 하회하다 보니까 좀 충격을 받았고, 모건스탠리가 중국 증시 투자 의견을 올려버렸어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트럼프 관세 정책 여전히 협상이 도구다라는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일단 목요일 미국 증시는 월마트의 실적 실망과 관세 불확실성, 차익 매물 출회 등이 겹치면서 하락을 했고 팔란티어가 또 빠졌고요. 예. 월마트의 부진한 실적이 이게 월마트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미국 소비 경기 이거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주가 급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월가 일부에서 제기한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시티증권이 우리는 동의하진 않지만 정책 혼란이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방 위험이 좀 있다. 이걸 주의해야 된다. 라면서 좀 경고를 했고 트럼프의 관세 이민 정책에 대한 위험이 이거 아직 반영 안 된 것 같다. 라고. 근데 반영 어느 정도 또 된 거 아닌가요? 예, 뭐 하루 이틀도 아닌데 글쎄요. 시장이 무시라는 건지 시장이 모르는 건 아니죠. 모르는 건 아닌데 애써 무시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일단은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는 걸 수도 있는데 한번 그건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증가했습니다. 예, 이유가 있어요. 이제 청구 건수가 증가했던 건 뭐죠? 해고자가 늘어나죠. 내가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실업수당 달라고 하는 건데 그 특히 이제 나왔던 내용 중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연방 근무인원 줄이잖아요. 예, 이제 공무원 줄이다 보니까 워싱턴주에 거기 행정부가 있으니까 이게 실제로 이 주에서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공무원 이제 해고하는 그런 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월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은 예상보다 강한 속도로 확장이 되었고요. 2월 지수가 좀 예상보다는 좀 좋았는데 물론 1월보다는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더 봐야 되겠고 UBS는 기술주들 실적 좋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미국의 엔비디아 제외하고 엔비디아만 실적 발표 안 했거든요. 다음 주에 해요. 근데 6개 기업 중에 5개 기업이 실적 발표했는데 다들 괜찮았다. 예. 그래서 여전히 이제 빅테크들이 전체 시장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주당 순이익 성장률도 여전히 좋다. 그러니까 기술주가 또 뭐 괜찮다라는 내용이고, 근데 다음 주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있습니다. 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 무살렘은 지금 아직은 뭐 정책 기조 유지하자. 근데 금리 인하도 고민해야 된다. 만약에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하면. 예.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지켜보자는 얘기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제약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 내에서도 협상의 도구라고 좀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영구적일 거라고 믿는 진영이 남아있지만 선거 기간 동안 발표된 60%가 아니라 기존 수준보다 10에서 20% 정도는 될 것 같다. 그러니까 60% 관세는 좀 너무 큰 거고 10에서 20% 정도는 부과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도 관세는 어쨌든 부과는 할 거는 같은데 그 강도가 이렇게 뭐 너무 높은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낮아진 수준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꼭 그러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관세를 너무 세게 매기면 우리나라 경제 피해가 불가피하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트럼프가 공약을 했는데 관세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럴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그럼 뭐 관세를 매길 거면 좀 낮게 매겨달라는 거죠. 네. 조금 낮아진 수준으로. 그래서 어쨌든 증시가 이 최근 들어와서는 아무튼 미국도 좀 부진하게 마무리가 됐고, 다만 금은 오늘도 올랐대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MSCI 중국 비중 줄이고요.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의 목표고요. 이제 MSCI 중국 지수예요. 85포인트. 지금 75니까 이 모건 스탠리가 살짝 올렸어요. 여기. 지금 지수랑 별 차이 없죠. 빨간색. 근데 그 전에 되게 낮게 봤거든요. 되게 안 좋게 봤어요. 중국 증시 어려운 10년 지나간다. 이제 비중 축소. 그래도 중립이잖아요. 아직도. 비중 늘리란 얘기는 아니고. 근데 매도는 이제 이거죠. 이제 매도는 안 해도 돼. 이걸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전 수치보다 22% 올려놨고, 중국 주식 시장이 마침내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중국 증시에 상당한 비관론을 제시했던 투자은행이고요. 근데 작년에 그렇게 강한 부양책 발표할 때도 계속 비중 축소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금까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글로벌 투자들이 중국 시장에 참여할 뭐 충분하다고 좀 전망을 해줬고,
고평가된 미국 대신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저평가되고 눌려 있는, 그러니까 아마 중국 같은 이제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 수혜를 받을 것 같다. 중국에 대한 전망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과거랑 달라진 점이고, 천연가스 가격이 좀 많이 오르죠. 그래서 올해 S&P 500 섹터 중에요, 이게 엑셀리가 이 그 에너지 쪽이거든요. 에너지주가 1등했어요. 놀랍죠.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그러니까 대표 기업들 이게 주가가 19%, 뭐 13%. 트럼프 드릴 베이비 드릴 정책도 당연히 호재죠. 규제를 완화하니까 빨리 수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책과 맞물려서 또 따뜻한, 그러니까 이 추운 날씨와 트럼프 정책이 맞물려서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를 올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일정은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예, 화요일 날 아마 금리 인하는 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미국의 1월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요 세 가지가 다음 주에는 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조금 빠졌고요. 뭐 큰 이유 없었고, 리비아는 이제 제가 아까 새벽에 확인했을 때 시간에서 올랐는데 예상보다 괜찮았어요. 실적이 분기 매출이 기대치 32%나 상회를 했습니다. 4분기 뭐 매출 총이익도 기록을 했고요. 차량 원가를 낮추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리비아는 생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팔란티어는 이제 이틀째 급락. 국방 예산 줄인다고 하니까 너무 올랐던 게 문제예요. 뭐 예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월마트는 실적은 좋았지만 이익 성장 둔화될 거다라는 우려가 부정적으로 작용했고, 월마트가 판매하는 제품의 75%, 그러니까 관세형이 크지 않은 회사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멕시코하고 캐나다로부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발효가 되면 그 영향 못 피할 것 같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리스크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좀 실망했죠. 그리고 월마트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기업이요. 역시 고평가보다. 그게 또 원인이고, JP모건이나 이제 금융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근데 월마트 실적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 소비자들 이게 소비가 주는 거 아닌가. 또 최근에 신용카드 연체율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부담이고, 카바나가 이제 중고자동차 유통업체인데 신용 등급이 낮은 소비자들이 연체율이 올라간대요. 그러면 이제 그 연체를 어떻게 보면 카바나가 떠안아야 되니까. 지난 분기 미국 신용카드 대출 상각률이 50%가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였고, 유니티가 무려 30%. 게임 만들 때 필요한 그 엔진 만들거든요. 게임 소프트웨어 엔진. 근데 이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구독 매출도 있고 자동차 제조업으로 영역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게임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게 좋게 작용했고, 알리바바가 AI 접목해서 지금 좋은 실적을 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메타랑 비슷한 케이스죠. 주가 급등했고, 딥시커의 제휴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미국 정리해드렸고요. 오늘 국내 이제 이슈로는 자동차, 어제 저녁에 나왔던 건데, 현대차 GM의 공장에서 이제 차를 만든다. 미국에 이런 관세 안 내도 되니까 서로 좋겠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과 GM이 작년 9월에 이미 이제 협력하기로 했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이걸 추진하는 것 같고, 공식적인 발표는 아마 3월에 하지 않겠냐. 근데 어떤 형태냐면, 현대 기아가 여기 한국의 공장에서 반조립 형태 있죠. 아직 완성품 아니에요. 반조립해가지고 보내요. GM의 미국 공장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차를 최종적으로 다 조립을 해요. 나머지. 그리고 해요. 그러면 관세를 면할 수 있나 보더라고요. 25%. 네, 좋은 전략이죠. 이렇게 되면. 네. 왜냐면 관세를 피해야 되니까. 그럼 이러면 다음 달에 이제 발표한다고 하는데, 결국 현대차 입장에서는 GM 공장 활용하는 게 관세를 피하는 제일 좋은 방법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KD 방식을 활용하면 현대차는 이제 공장이 없는 캐나다와 이집트에 또 GM 공장에서 차도 생산할 수도 있고, GM도 또 철수한 유럽과 인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도 해야 되고 관세도 회피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근데 GM은 또 하이브리드 경쟁력 떨어지는데 픽업 트럭도 잘해요. 현대차 하이브리드 잘하는데 픽업 트럭은 능력이 떨어지죠. 자율주행도 잘하지만. 그래서 이제 서로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거고, 리베징이라고 있어요. 리베징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GM의 자동차 공장에서 트럭을 만들어요. 픽업 트럭. 예, 그거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는 GM의 실베라드로 나가고 하나는 거기다가 이제 현대차 브랜드를 달아요. 그래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차종을 여러 개의 브랜드로 출시하는 거예요. 예. 요걸 이제 리벤징이라고 합니다. 리베징. 저걸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GM 걸 빌렸으면 또 경쟁력이 올라가겠죠. 그 GM은 전기차 사업에 엄청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체 플랫폼은 없어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흔히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 플랫폼을 또 제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공급망 공유한다면 부품사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GM의 노출도가 높은 회사가 SL이죠. 그래서 오늘 SL이 많이 갔죠. 예.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M의 미국 생산 대수가 180만 대, 현대차가 아마 127만 대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GM의 생산 능력은 근데 전체 생산 능력이 원래 220만 대예요. 그럼 40만 대 남죠. 여유분이. 여기서 현대차가 저 여유분 40만 대를 현대차가 이용하면 돼요. 반조립 형태로 보내서 거기서 조립하는 거. 그럼 이제 서로 또 좋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일단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 있고, 미국 현재 공장 보유한 이제 부품사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현대모비스, HL만도, SL, PH, 화신, 서현이야.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일단 제가 찾아본 거는 요 정도 일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강도 이제 호재가 나온 게 중국산 후판에 38% 관세 부과한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산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에서 생산된 후판 있죠. 여기에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근거가 명확하대요. 중국이 너무 싸게 팔아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봤으니까 관세 매기자. 예. 그래서 여기서 매기는 게 아니고 건의를 해요. 그럼 기재부에서 결정을 해요. 최장 50일까지. 중국 기업들에 대한 관세율은 이제 바오스틸이죠. 바이오스틸이 아니고 바오스틸 20.91, 장수샤강 뭐 이런 기업들 다 해서 최고 38.02%까지 관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이 이거 좀 해달라 그런 거거든요. 이거 반덤핑 아니냐, 좀 조사 좀 해달라. 진짜 힘들다 우리. 이렇게 했던 거. 후파는 뭐죠? 두꺼운 후죠. 주로 조선 선박에 많이 들어가는 거고, 뭐 여기저기 되게 다양한 이제 곳에 사용이 되죠. 아주 두꺼운 철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결정이 제일 큰 규모라고 하고요. 후판만 아니라 또 중국하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여름 강판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그것도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철강 값이 올라가겠죠. 그럼 철강을 이용해서 그 뭔가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은 좀 부담은 될 수 있어요. 가격이 오르니까. 그래서 국내에선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후판을 생산하고 있는데, 동국제강이 이제 자기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제일 높은 편이고, 이번 조치로 근데 영업이익률이 엄청 오르는 건 아니고요. 현대차증권의 박현욱 연구원님은 동국제강이 3%, 현대제철 2%, 포스코가 1% 정도 이익 증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숨통은 튀죠. 뒤따라서 또 여름강판까지도 만약에 관세를 하면 철강 업종은 어쨌든 좋아질 수 있죠. 예. 그래서 중국산 후판 가격이 현재 78만 원이거든요. 근데 국내산분이 90만 원이야. 그러니까 한국이 비싸죠. 관세 매기면 이제 비슷해지겠죠. 근데 조선주한테는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좋겠죠. 조선은 후판으로 배 만들거든요. 후판 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 당연히 원가에 부담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증권사마다 추정하는 게 다르겠지만 한 증권사에서는 뭐 원가 1% 정도 오르는 거니까 큰 영향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아주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원가에 약간의 부담은 될 수 있다는 거. 예, 이게 왜냐하면 조정의 빌미는 될 수 있어요. 이게 시장 많이 올랐는데 야, 이제 후판 가격 오르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쉬어가는 근거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차지하는 이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뭐 크지는 않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근데 후판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그건 좀 부담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고요. 이런 이슈가 터졌으니까 철강주한테는 좋지만 일단 조선주한테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이제 중국산 비중은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 대형사들은 큰 영향 없지 않을까 싶고요. 후판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 세 개 회사가 주로 만들고, 후판이 보세요. 이게 두께
두껍죠. 이 저거예요. 두꺼울 후.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국제강 홈페이지에 있는데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강판입니다. 슬래브를 원재료로 만들고 건축교랑 선박, 해양 구조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동국제강이 가장 먼저 생산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 보여드릴게요. 관세 대응표. 관세가 무너져도 수선할 구멍이 있다. 완성차 업체의 대응 전략은 생산지를 조절하거나 미국으로 가는 거죠. 가격 올리거나 생산 능력을 더 확대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차 값은 당연히 오릅니다. 미국도 피해 보겠죠. 미국 자동차 판매량 대비 생산량은 66%니까 최소 34%는 수입을 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소비자의 가격으로 전가할 수밖에 없죠. GM, 토요타 등은 현지 생산 대체율이 64에서 54%로 시장 평균보다는 좀 낮고 현대 기아는 서베너 공장이 이번에 새로 지어진 이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면요 최대 70%까지 커버가 가능하대요. 예. 그러니까 이 조지아 공장이 잘 운영이 될 필요는 있죠. 그래서 뭐 현대 기아가 24년 기준으로 36만 대, 35만 대, 이제 새로 만든 공장 30만 대 이렇게 하고 신규 공장이 50만 대까지 증량을 할 수도 있나 봐요. 그러면 이 미국 판매 171만 대 중에 71%는 커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관세 영향 충분히 반영돼서 주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레거시의 반격인데 뭐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밸류 체인만 그냥 뽑아왔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한우 다 미국에 있죠. 그 한우 시스템, SL, 서현이아, 화신, 세종공업, 아진산업, PHA, 에코플라스틱 이런 기업들을 적어주셨습니다. 예. 현대, 기아, 이제 GM 포괄적 협력 대신증권의 김기현 연구원님이 미주 매출 비중이 이제 제일 큰 게 SL이에요. 그래서 오늘 SL 많이 올랐어요.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만도가 24, 현대모비스 23, S&T 보티브도 28%. 근데 현대 GM에 이제 이 같이 들어가는 기업들이 이제 매출 비중인데 SL이 68%가 돼요. 원래 GM 비중 높거든요. 그 다음 만도, 모비스, 그리고 S&T 모티브. 그래서 SL이 이번 이 뉴스에 현대 GM이 가장 이제 그러니까 다음 달에 발표하려고 하는데 요거 협력하는데 가장 큰 수혜는 사실 이거 이쪽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SL. 예. 요 딱 숫자만 보면 나오죠. 미국 비중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현대 GM 매출 비중 합쳤더니 제일 높아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모비스도 있긴 하지만 모비스가 워낙 무거운 회사라 중소형주 중에서는 확실히 중형주 중에서는 SL이 오늘 그래서 아마 주가에 제일 뜨거웠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엔터 얘기 어제도 많이 해드렸지만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이번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공통점이 있어요. 이번에는 가짜 아닌 것 같다. 뭔가 기대가 된다. 두 번째, 엔터가 제일 좋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제 한한령 얘기는 많이 해드렸고 그 외 얘기는 이제 블랙핑크가 올해 월드 투어를 하거든요. 컴백에서 일정이 나왔어요. 1차 일정. 7월 5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스타트를 끊고요. 1차 투어 일정 총 13회고 62만 명 모집할 걸로 보입니다. 모객할 걸로. 회당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수준이고 본 핑크라고 있어요. 23년에. 그때 66회 했거든요. 그때 이제 183만 명을 모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회차로 그때랑 진행한다면 한 240만 명 정도 더 많이, 그러니까 240만 명 모집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블랙핑크는 회당 40억을 받았대요. 회당. 개런티로.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좀 있을 수 있는데 뭐 어떻게 계약할지는 건 지켜봐야죠. 그래서 블랙핑크 이제 돌아오는 거는 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이슈고 정말로 중국과 제외한다면 이번에 그러니까 단순 기대감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하반기에 엠넷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보이그룹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또 하나 봐요. 보이스 투 플래닛.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중국어로 이게 번역을 해서 동시에 생중계 하나 봐요. 동시 중계. 한국과 중국에서 되게 이례적이죠. 중국에서도 이걸 틀어준다면 상당히 이제 파격적인 거죠. 한한령 이후 한국 기업 지분이 포함된 어쨌든 예능 방영은 처음이다. 중국에. 이게 어쨌든 중국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한날 한시에 똑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런 건 보면 CJ ENM이죠. 저 엠넷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저런 걸 보면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제목이 10나노 이하 디램이 온다 이런 제목인데요. 신영증권의 강석유 연구원님이 그러니까 지금 10나노 이하부터는 지금 새로운 기술 이제 원래 디램 같은 게 이제 옆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이 디램을 위로 쌓는 방식이에요. 3D로 낸드처럼. 디램은 가격에 민감한 부품이기 때문에 특정 기술을 적용하면 가격이 올라갈 텐데 그럼에도 이걸 한다는 건 가격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램 미세화 극복을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거를 디램을 막 이게 좁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로 쏴버리겠다. 수직 통로 트랜지스터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 VCT 방식이고 600 나노피치 수준의 하이브리드 본딩 있죠.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딩 한다, 뭐 도입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본딩할 때 이제 사실상 숄더볼이라고 있죠. 동그란 거. 그걸로 결합을 하는데 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주 이제 그 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너무 어려운 방식이죠, 사실. 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건데 그걸 이제 D램에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HBM에도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이 아직 적용은 안 됐는데 적용하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고 특히 16층 이상 예, 굉장히 이제 고층이죠. HBM 여기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16층으로 가면 높이가 높아지죠. 근데 하이브리드 본딩을 쓰면 높이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는 거죠. 왜냐하면 숄더볼이라는 걸 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한번 예전에 했던 자료 한번 다시 가져와 봤는데 요겁니다. 요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옛날에 설명해 줬어요. 한 1년도 더 된 것 같은데 본딩 예. 그러니까 다이 투 다이는 칩과 칩이고 다이 투 웨이퍼는 칩과 웨이퍼를 서로 예. 이제 본딩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 범프 요게 뭐냐면 요 동그란 거 있죠. 요게 숄더볼이에요. 요거 이렇게. 그리고 이 숄더볼은 좀 더 작은 거. 예. 요걸로 연결해요. 작을수록 좋죠. 이게 왜냐면 더 낮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하이브리드 본딩은 없어요. 저게 보이세요? 이렇게 두 개를 붙이는데 범프가 없어요. 숄더볼 같은 게 구리 필라와 구리 필라를 서로 붙이는 거라서 그게 없어요. 근데 그만큼 어렵죠. 저걸 하면 저 숄더볼보다 낮게 층을 같은 12층이에요. 숄더볼이 들어간 12층하고 하이브리드로 가는 거는 하이브리드가 더 낮아요. 이건 낮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죠? 네, 크기가 작아지니까.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 최대 단점이 이제 좀 그거죠. 오염물질이 쌓입니다. 이런데. 이 공정하다가 요런데 이제 오염물질 같은 게 많이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세종 장비 같은 거, 그리고 평탄화 장비, CMP 장비,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는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 아무튼 이제 이거를 구현하려고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TSMC는 도입을 했고, 삼성도 이제 이거를 도입해서 D램에 하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저걸 하기 위해서는 CMP 있죠. 평탄화 공정. 세정도 중요해요. 세정 공정도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CMP는 이 위에 그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제 이 구멍을 파잖아요. 이제 거기다 구리를 넣거든요. 근데 구리가 튀어나와요. 예, 보기 쉽게 튀어나오죠. 걔를 없애야 돼요, 사실. 그런 걸 평탄화해서 제거해 주는 거죠. 그런 CMP 공정이 필요하고 정렬, 계측, 조사, 그 다음에 합치는, 누르는 본딩 기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건 뭐냐면 주요 기업으로 TSMC가 이미 이걸 만들고 있고 다 미국 이제 해외 기업인데 일본에 저도 이게 처음 들어봤어요. 맞죠? 시바우라 메카트로닉스래요. 시바우라 좀 발음이 좀 그렇죠, 여러분. 예. 시바우라 메카트로닉스. 근데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이미 TSMC에 공급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도쿄 일렉트론 이건 유명하죠. 텔이라고 그러죠.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도 이미 만들고 있어요. 예, VCT D램용 요거 아까 설명드린 게 D램을 위로 쌓는 거 요거 개발하고 있대요. 장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쿄 일렉트론이
지금 이런 걸 하고 있고 B 세미컨덕터는 네덜란드 기업인데 되게 많이 알려졌죠. HBM으로. 그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기술 우위가 있다라고 알려졌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있죠. 미국에. 그 회사랑 협업해서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미 반도체랑 조금 이제 경쟁하는 뭐 그런 구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바라 코퍼레이션 이름이 어렵죠. 근데 일본 기업이고요. 요게 CMP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한국에는 K시텍이 있죠. 근데 일본에 이제 세계적인 CMP 회사가 있습니다. 요걸 하는. 근데 하이브리드 본딩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건 제가 한번 써본 거예요. 여기에 좀 맞대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나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써본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근데 확실히 이제 세계 1등 이제 어떻게 보면 1등 기업들이겠죠. 세계적인 기업들이니까 일본의 확실히 이제 반도체 장비나 이런 거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TSMC로 장비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미국의 요게 이제 아까 B라는 회사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 온토 이노베이션 이제 미국 기업으로 알려졌는데 광학 검사 장비를 이용해서 미세 패턴 3D 모델링을 해서 이제 계측을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이게 정렬이 잘 돼 있는지. 근데 이런 거 약간 이제 계측 장비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물론 뭐 똑같은 걸 한다는 게 아니지만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죠. 그래서 VCT DRAM 이 회사는 HBM4 개발과 양산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것 같다. 근데 이 보고서에는 다 해외 기업만 나와 있어요. 국내 기업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임의로 그냥 적어본 거니까. KLA는 뭐 너무 유명한 회사죠. 첨단 패키징, 계측 검사 여기에서 다양한 라이너. 우리나라 이제 넥스틴 같은 기업들이 조금 이제 일부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게 지금 당장보다는 D램이 이제 이렇게 바뀐다. D램이 옆으로 돼 있던 걸 위로 올려버리는 방식이에요. 요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전에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이 현대차증권에서 나왔고 이게 철강 아니 그 현대코퍼레이션이 그 상사죠. 상사 무역 상사 업체고 철강 뭐 이런 거를 무역을 해서 돈을 벌고요. 근데 여기도 좋았고 상용에너지가 변압기 같은 거 유통을 해줘요. 또 북미 중심 철강 판매. 근데 관세 리스크가 좀 있어서 향후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좀 적어본 거고 승용 부품 판매 주축인 남미와 CIS 예전 이제 구소련 지역이죠. 거기 이제 거래선에서는 높은 판매량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북미 지역의 배전 변압기 요거 수출해 주는 거예요. 무역 상사니까. 그래서 주로 근데 대형사보다는 저기 중소형 회사들이 이제 미국에 수출할 때 직접 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유통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이제 무역 상사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거래가 늘었고 수요가 증가했고 CIS향 군용차 거래 등도 증가하면서 상용 에너지가 실제로 매출이 급증해요. 근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상용 에너지 매출 비중은 10%도 안 돼요. 영업이익 비중은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진짜 알짜 사업이에요, 저게. 비중은 낮은데 매출 비중은 돈은 많이 벌어주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종전 후 재건 참여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사가 있대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빵 올랐죠. 그게 아마 우크라이나 이 종전 수혜주 아니냐 이런 좀 얘기들이 나오면서 움직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걸 떠나서라도 저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사실. 밸류가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이익이 성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익은 올라가는데 PBR이 0.4배, 자기 자본이익률이 18배가 아니에요. 18%. 아니 이게 자기 자본이익률이 18%면 PBR 한 배는 넘어야 되는데 0.4배 너무 좀 싼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쌀까? 결국 상사주 못 믿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야 상사 못 믿어. 실적 막 변동성 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싶긴 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랑 별개로 현대코퍼레이션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종전이 되면 거기에 이제 재건을 할 텐데 그럼 건설사들한테 각종 장비나 건설자재 공급받잖아요. 이런 또 매출 기회도 발생할 거고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게 우리가 이제 요즘에 변압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 수출하는 뭐 산일전기,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 엄청나게 주가들이 올랐는데 근데
그런 걸 그러니까 수출 무역을 통해서 해주는 회사 중에 하나가 현대코퍼레이션이에요. 근데 현대코퍼레이션은 그냥 무거운 상사 주니까 그거랑 별개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상용 에너지 매출이 급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변압기 미국 수출 담당을 좀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또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시장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변압기주들만 급등하고 막상 현대코퍼레이션은 못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저는 현대코퍼레이션도 변압기 수출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LS증권은 정우시 연구원님이 저희 당사의 주당 배당과 한국단자, LS증권이 아니고 한국단자죠. 한국단자 전년 대비 전년에 450원 줬는데 1850원 공시했고요. 반기 배당이 350원인 거 감안하면 연간 배당금은 700원에서 2200원으로 크게 점프했고요. 주주환원 정책 고려하면 24년 순이익이 이건 그냥 계산을 한 겁니다. 결론은 700원 주던 걸 2200원 줍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 주주환원 정책 발표했을 때 공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며칠 안 됐습니다. 2월 17일이니까. 그때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강, IR 활동 강화, 관계에서 맞아요. 이 KT 인터내셔널 종속에서 편입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회사를 이제 편입을 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고 27년 사업년도 말 이내에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저평가 상태고 또 주주환원도 지금 잘할 것 같고 또 거기에 자동차가 전장화되니까 전장 부품이 늘어나면 커넥트 만드는 회사죠. 근데 KT 인터내셔널은 그 커넥트를 유통하는 회사예요. 유통도 해서 돈도 버는데 이거를 한국단자가 가져가면 되게 좋은데 지금은 KT 인터내셔널 최대 주주가 80% 지분 80%를 저기 2세 경영인이 갖고 있으니까 돈이 글로 가겠죠. 그죠? 근데 이걸 종속회사로 편입하면 물론 KT 인터내셔널 지분을 갖고 와야 돼요. 지분을 가져와야 되니까 저 2세 경영이 80%인데 그 중에 지분을 여기 한국단자가 최소 50%는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돈은 좀 들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유통 사업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돈 버는 거를 한국 단자가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또 주주원은 더 늘릴 수 있어서 뭐 결국엔 지배구조 재편상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단자의 그거거든요. 이제 분기 보고서인데 한번 보세요. 탑업인 출자. 사실 내일 제가 연결재무제표 내일 이제 강의 올라갈 거예요. 내일 오전 10시 함께 배우기 재무제표 거기에 이제 올라갈 텐데 내일 그 강의를 들으시면 요 내용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연결재무제표 설명을 한 적. 근데 어쨌든 여기 탑업인 출자 현황은 뭐냐면 한국단자가 투자한 회사들이에요.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 여기 보시면 어딨나? KT 인터내셔널 여기 보이시죠? 비상장입니다. 지분 9%밖에 안 돼요. 그죠? 9%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분율 너무 적죠. 그래서 경영 참여는 하는데 지배를 못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 지배, 그러니까 경영 참여는 하는데 지분율이 너무 낮아요. 근데 보면 1년에 53억 벌어요. 잘 벌죠. 적게 버는 게 아니에요. 1년에 53억. 이 돈이 다 2세 경영인한테 가는 거죠. 번 돈이 대부분. 지분 80%인데. 그래서 연결에 포함할 수가 없죠. 지분이 너무 낮아요. 지분이. 이게 연결로 잡으면 이 회사들 실적이 다 반영돼요. 한국단제. 그래서 거기 주주가치 재고 계획에는 안 나와 있긴 했지만 지배구조 재편에서 종속회사로 바꾸요. 종속회사 한다는 건 연결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50%까지 지분 늘려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40%를 더 사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사오는 작업을 앞으로 한 1, 2년 안에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한국단자 주주분들은 이제 앞으로 좀 그 뉴스를 한번 기다려보세요. KT 인터내셔널 지분을 사오는지 2세 경영인한테 그걸 한번 파악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한국단자까지 한번 설명해드렸고요. 그리고 공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시는 DI가 있었고 DI가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라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에 드디어 공급을 했어요. HBM용 웨이퍼 테스트. 이거 일본 기업이 독점하는 장비인데 이거 한다고 예전부터 이제 내용은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시가 떠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은 호재죠. HBM, DDR5형. 뭐 DDR5형 패키징 원래 버닝 테스트도 주력으로 하던 건데 이 두 개를 다 공시해버렸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매출 대비 40.5고 하이닉스에, 그래서 HBM 제일 잘하는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건 의미가 있고, 디지털 프론티어는 DI의 비상장 자회사예요. 지분율 65.2%입니다. 일본의 어드반테스트 테라다인이 독점하고 있는, 테라다인은 참고로 미국 기업입니다. 그 웨이퍼 테스트를 국산화해서 하이닉스에 납품 중에 있는데, 이 장비는 실리콘 웨이퍼 상태의 칩을 전기적 신호를 적용해서 칩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그걸 검증을 해줘요. 그러니까 칩이 제대로 작동하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반도체 결함을 이제 조기에 발견하는 건데, HBM용은요, 저 어드반테스트가 독점이에요. 하이닉스에. 근데 이번에 공시를 했다는 건 일본 독점이 깨졌다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한 번 더 회사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제 말이 맞을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일본 어드반테스트가 제가 알기로는 독점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깬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HBM4 검사 장비도 지금 개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DI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죠.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가 이렇게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지누스는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율 재판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상무부가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미국행이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매트리스를 만들어서 지누스가 미국에 보내는데, 그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0%로 그대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안 내도 돼요, 관세. 근데 앞으로는 모르죠. 뭐 트럼프가 모든 제품에 25% 때려, 뭐 10% 때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부과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인도네시아 매트리스 수출품에 대해서 0%로 하겠다. 근데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나라는 막 관세율이 높은 경우도 있어요. 매트리스가 미국 수입할 때. 네, 그래서 0%로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누스한테는 좋은 뉴스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이 주식 소각 결정을 했고요. 요새 뭐 증권주들 뭐 주주환원도 잘하고 하니까 긍정적이고, 한정 KPS도 기업 가치 재고 계획 발표했습니다. 2028년까지 자기자본이익률 12에서 14% 달성하는 게 목표고, 최소 배당 성향 한 50%. 예. 배당 성향 번 돈의 절반은 주겠대요, 배당으로. 이건 너무나 좋은 일이죠. 예. 주주환원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50%면. 보통 우리나라 배당 성향률 30%가 안 되거든요. 예. 이거 50%면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근데 원래 한정 KPS는 과거에도요 50% 이상 줬어요. 네, 원래 주주환원 잘하기로 유명한 데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항상 5% 이상 나오고, 다만 여기서 나온 건 뭐냐면 최소한 50%는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50%는 보장해주겠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28년도에 제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거는 매출액 1.9조 달성 가정해가지고 당기 순이익률 보통 10% 나오더라고요. 그럼 1,900원. 그럼 거기에 배당 성향 50%는 반 깎으세요. 그럼 950억. 배당 총액, 시총이 1970억이니까 배당 총액에서 시총 나누면 배당 수익률 4.8, 거의 5%는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지금 주가에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끝났고요. 오늘 뭐 종합주가지수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좀 잘 쉬죠. 우리 흔히 이제 5일선이라고 그러죠. 빨간색 선. 굉장히 강한 거예요. 아침에 여기 5일선 깼다가 딱 올라왔죠. 밑꼬리 달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강한 거고, 보시면 여기 밑에 21선 완전 정배열입니다. 강세장입니다. 예, 지금 차트는 누가 뭐래도 강세장입니다. 이거를 약세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 뭐 일단 약세장이 되려면 또 나중에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강세장이에요. 예, 완연한 강세장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오늘 업종으로는 오늘은 또 근데 아직 외국인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강세장이 시작이 된 것도 참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예, 외국인 여전히 우리나라 별로 안 사고 연기금만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업종으로는 오늘 철강주, 예, 뭐 아시겠지만 아까 동국제강이 제일 수혜주죠. 뭐 딱 봐도 포스코, 현대제철까지 다 급등했고, 창투사도 요즘에 좋고, 2차전지 요즘에 분위기 좋아요. 그리고 MLCC 중에 아모텍이 오늘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도 오늘 휴메딕스, 뭐 휴젤, 클래시스, 파마리스, APR까지 다 올랐고요. 2차전지 장비, 2차전지랑 미용 쪽이 좋았네요.
네, 보톡스 좋았고 자원개발 쪽도 오늘 포스코 이게 상사 업종인데 포스코 그룹이 같이 급등하니까 뭐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카지노도 요즘에 오늘은 이제 롯데관광개발 좋았고 2차전지 소재 오늘은 금양이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전기차 섹터 리비안도 오늘 영향을 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에서 리비안도 괜찮았다. 폴더블폰 관련주에서 인터플렉스가 좋았고 세경 하이테크 올랐고 면세점 렌터카 그리고 자동차에서는 한온 시스템이 좀 올랐네요. 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바이넥스가 오늘 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반면 오늘 좀 빠진 건 그 뉴로모픽 반도체 이쪽은 조금 빠졌고요. 이제 생명보험 좀 빠졌고 통신주 좀 빠졌고 어제 많이 올랐던 엔터주는 오늘 조금 쉬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알령을 해제는 할 거는 같은데 5월경이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데 어제 막 주가가 그냥 너무 달려가지고 오늘은 또 한번 맞아버렸고요. 온디바이스 AI도 요즘에 올랐다가 오늘은 좀 심텍이 좀 빠졌고 근데 심텍도 단기간에 완전히 급등해버렸죠. 조선주 아직은 좀 쉬고요. 그래도 낙폭은 별로 안 커요. 확실히 주도주는 맞아요. 게임주 조금 쉬었고 네이버가 좋았네요. 그리고 오늘 뭐 증권주 좀 빠졌고 은행주도 약간 빠졌고 건설주도 약간 빠졌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빠졌고 셀트리온 좀 빠졌고 반면 네이버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시 올랐고 현대차가 좋았습니다. 철강주 급등 삼성생명은 요새 좀 빠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2% 2차전지 분위기 좋습니다. 변압기 빠졌고 두산이 9% 가까이 올랐고요. 현대차 EUB도 오늘 좀 오늘 EUB가 좋았네요. 워낙 배당 많이 주니까.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10,000원까지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그룹의 날이었고 그리고 알테오젠 다시 3% 오늘 바이오가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휴젤 오늘은 그러니까 헬스케어 좋았죠. 헬스케어가 전체적으로 좋았고 엔터 좀 쉬고 반도체 좀 쉬었고요. 화장품 좋았습니다. 테크인 같고 근데 주성은 좀 빠졌네요. ISC가 좀 올라왔고 카페24 올랐고 위메이드는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바이오텍, 뭐 SNS텍, 두산테스나 CIS가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포스코그룹 SL이죠, 그죠? 아까 자동차 말씀드린 대로 그쪽이 좋았고 동국제강 다 이제 이슈가 있어서 올라간 거예요. 삼성생명 빠졌고 하나엔진 하나그룹은 좀 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2차전지 쪽 좋았고요. 그다음 화장품, 헬스케어, 미용의료기, 반도체, 일부 HBM 관련주, 또 자동차 부품주 강했습니다. 반면 넥스트칩 여기가 이 자율주행 칩이죠. 여기가 좀 오늘 빠져버렸고 근데 10% 빠질 이유가 있나요? 잠깐만요. 글쎄요. 10%를 이건 2월 10일인데 한참 됐는데 그래서 오늘 빠진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리고 심텍 좀 빠졌고 디어이도 이제 차익 매물 나왔고 반도체나 엔터 뭐 이런 쪽은 조금 일부 쉬어가는 모습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뭐 정신없는 한 주가 지나갔고 한번 지난주부터 쇼츠도 한번 이제 찍고 있는데 쇼츠도 어쨌든 한번 이렇게 정말 3분 안에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핵심만 딱 집어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그것도 아마 이렇게 꾸준히 보시다 보면 그런 그림 읽기잖아요. 그림 읽기란 제목인데 보시면 지금 트렌드 파악에 좀 유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 읽기도 좀 자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그 주말에 영상 2개 올라갑니다. 내일 재무제표 올라가고 내일 모레는 이제 MRO가 뭐냐면 이제 유지보수 사업 있죠. 그거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일요일 날도 좀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